네, 안녕하세요. 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5주차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되는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 수업 계획서를 다시 살펴보면 과제는 다루기 힘든 그 행동, 유아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과제고요. 그리고 본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오셔서 하시게 되는 것이 그 다루기 힘든 행동 지도를 위한 수업 시험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로 모두 작성을 하셔서 과제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다루기 힘든 행동. 유아의 행동 중에서 교사로서 다루기 힘든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과제인데, 그렇다면 유아의 어떤 행동이 다루기 힘든 행동일까요? 고주차에는 문제 행동의 이해, 문제 행동의 원인,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문제 행동의 유형이라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행동은 무언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교사의 도전은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유아는 협동, 갈등 해결, 격한 감정의 적절한 표현 등 복합적인 생활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실수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으로서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그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 행동의 개념,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유형을 범주화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아는 또래와 부모와 같은 인적 환경이나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이나 놀이터 등 물리적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데요. 유아는 매일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유아가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유아의 행동은 각 문화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유아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되는 행동 양식 모두를 습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아는 성인의 기대를 따르려고 하지만 때때로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또래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친구를 밀고 때리고 장난감을 던지고 놀리거나 거의 말하려 하지 않고 혼자서만 놀려고 하는 등 유아기에 문제가 되는 성인들을 성가시게 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유아들에게서 관찰됩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의 행동은 그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요. 즉, 성인이나 또래에 의해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평가되는 행동은 다루기 힘든 행동, 역기능적인 행동,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 문제 행동 등으로
불립니다. 다음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다루기 힘든 행동의 명칭을 살펴볼 수 있는 표입니다. 까다로운, 반항적인, 방해하는, 요구가 많은, 심술궂은, 폭력적인, 통제가 안 되는, 관심 꾀기, 기백이 넘치는, 위험한, 반사회적, 불순종적인, 공격적인, 나쁜, 문제, 충동적인, 다루기 어려운, 고집센, 제멋대로의 이러한 용어들이 유아의 다루기 힘든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문제 행동을 정의 내리는 것은 문제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는 행동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 이상의 작업입니다. 소리 지르기, 사람을 때리기, 도망치기, 욕하기 등 행동을 열거하다 보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열거한 행동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유아의 행동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행동 형태와 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유아의 행동 형태는 욕하기, 침뱉기, 장난감 망가뜨리기 등 외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의 양상을 말하고 유아의 행동은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나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아 행동의 기능은 유아가 그 행동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 범주인 획득, 회피, 감각, 자극, 중심, 고통, 경감으로 나눕니다. 자, 획득과 회피는 사회적 동기를 가진 행동이며 다른 사람의 행동과 관계되어 있는 유아의 행동입니다. 감각, 자극, 중심과 고통, 경감은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는 유아의 행동입니다. 자, 획득은 주변 사람의 관심 끌기 및 접근 범주의 행동으로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원이가 이야기하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흔든다. 교사는 지원이가 의자를 흔들 때마다 지원아 의자 흔들지 말고 똑바로 앉아요 라고 말한다. 지원이는 교사의 반응을 통해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습했습니다. 획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 유아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진호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희진이를 꼬집는다. 타임아웃을 받아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는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또 희진이를 꼬집겠지요. 그래서 발생하는 유아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기능 중에서 획득과 회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아기 때 이러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자, 그럼 감각 자극 중심과 고통 경감입니다. 감각 자극 중심은 유아 자신의 내적인 자극을 얻으려고 하거나 즐거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발생하는데요. 동화를 들으면서 몸을 앞뒤로 흔든다. 그냥 몸을 흔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비사회적 기능이지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고통 경감인데요. 손바닥으로 귀를 치는 것. 이것이 귀가 아프다. 손바닥으로 귀를 치는 것은 귀가 아프고 다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는 유아의 행동은 비사회적 기능이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관계된 유아의 행동은 획득과 회피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하지만 여기 고통 경감은 의학적인 중재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 행동의 정의. 자, 일반적인 정의는 문제 행동의 정의는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행동을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겉으로 표출된 외연화 문제행동과 정서적 사회적으로 위축된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나뉘는데요. 외연화 문제행동은 사회관계 속에서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으로서 공격성, 과잉행동, 도벽, 거짓말,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행동들을 말하고 내재화 문제행동은 갈등이 안으로 잠재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관찰이 어려운 행동으로서 외로움, 위축, 불안, 우울증, 두려움 등의 정서적 문제 행동을 의미합니다. 문제 행동은 사회 정서 발달에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과 연령에 기초해 볼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에서 벗어난 부적절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아들도 어떤 특정 시기에는 발달에는 적합하지만 다루기 힘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소돼요. 그러나 문제 행동의 경우에는 부적절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지속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쪽 부분이에요. 자, 유아의 발달 및 학습 관점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유아들도 특정 시기에는 발달에 적합하지만 다루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합니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유아의 행동을 성인 중심이 아닌 유아 중심에서 평가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유아의 발달 및 능력의 수준, 동기, 그리고 장기적인 유아의 안녕에 초점을 두고 유아의 문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들로는 불친절하게 하는 행동, 안전하지 못한 행동, 부주의한 태도로 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행동을 바라보고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데요. 유아의 문제 행동을 다루기 힘든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즉, 성인이 지도하고 양육하기에 도전이 된다. 다루기 힘든 행동일 뿐 그 행동 자체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루기 힘든 행동,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파괴적 행동, 어지럽히는 행동, 극심하게 소심한 행동 등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발달에 적합한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서 대부분 감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장과 함께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아가 다루기 힘든 행동만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자, 문제행동 정의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45페이지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유아의 행동과 그에 반응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회적 맥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지지나 고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자원, 스트레스 등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둘째, 유아의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명명하는 문제에서는 유아를 둘러싼 환경과 주변의 성인 및 또래 친구들의 기대와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나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셋째, 유아의 행동과 유아를 따로 떼어서 판단하여야 됩니다. 넷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에는 적합하지만 다루기 힘든 행동과 문제 행동은 그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교재 145페이지 유아기 문제 발달의 상호작용적 요인 모델 보겠습니다. 유아의 특성, 기질과 환경적 조절, 지능, 성 등이 있는데요. 양육 행동과도 영향을 미치죠. 양육 기술이나 관계질. 그리고 또 가족 환경, 결혼 관계, 협력적인 양육, 부모의 행복 등도 영향을 미치고요. 유아의 발달적 결과, 외면화, 내면화, 적응과 관련도 있고 사회적 맥락, 고용, 경제,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자원, 스트레스 등도 유아기 문제 발달의 상호작용적 요인 모델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문제 행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행동과 그에 반응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둘째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명명하는 문제에서는 유아를 둘러싼 환경과 주변의 성인, 또래 친구들의 기대와 상호작용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판별 작업은 성인의 기대 수준과 관점을 반영하고 그 행동이 정상적인 발달 범주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어떤 관점에서 이 행동을 이해하고 행동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인이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높게 설정했거나 성인 중심의 권위적인 통제 방법 사용이 익숙하면 성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성인 중심의 정의는 성인에게 미치는 유아의 행동의 결과나 영향에 초점을 두는데요. 성인 중심의 관점에서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이란 성인에게 편하고 성인을 화나게 하지 않으며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유아가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가득 넣고 휘저으며 노는 행동은 소파에서 펄쩍펄쩍 뛰는 행동 등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못된 장난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린 유아들은 자신의 행동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야.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어. 아니면 무엇인가 유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지도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부모나 교사는 실수 행동 또는 다루기 힘든 행동 등의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낼 거고 유아의 행동을 그렇게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의 특정한 행동을 어떻게 명명하느냐는 그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성인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유아의 문제 행동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아가 문제 행동 아로 낙인 찍히는 낙인 효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정의할 때 그 유아하고 그 유아의 행동을 따로 떼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 행동을 한다고 그 유아가 문제 행동 유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문제 행동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한번 문제아로 낙인을 찍으면 그 여파가 또래에게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유아는 교사의 부정적인 낙인을 내면화해서 교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낙인은 유아의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판단할 때는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 행동의 강도, 지속성 등 기준으로 관찰 기록을 통해서 측정하고 표준화된 문제 행동 척도를 사용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의 25에서 50% 정도의 유아가 부모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아가 문제아가 아닌 거죠. 유아의 자아 개념이 성립되고 독립심을 표현하려는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 행동일 수 있다. 그리고 자아 표출과 함께 자신의 의사를 막무가내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부모의 시각에서는 미운 짓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행동이 연령과 발달에는 적합한데 성인에게는 다루기 힘든 행동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가 10% 이내에 해당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은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 행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혹은 이런 문제 행동들이 또 중간 수준의 문제 행동으로도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유아기 때 나타나는 다루기 힘든 행동에 얼마나 적절히 잘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개입하는가는 교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생생하게 정의 내려 봅시다.